자, 중세국어 첫 시간 훈민정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도 학교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듣고 하는 건데 이걸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시험에 항상 나오죠. 이번에도 논술 문제에서 이거 나왔죠. 근데 논술 문제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나 기대를 했는데 정작 문제는 논술 문제가 아니었죠. 그 훈민정음에서 뭐 창제 원리 쓰고 뭐 이런 거니까 국어 교육학에 묻혀서 가는 문제였죠. 근데 앞으로도 이 논술 문제는 문법에 있어서 논술 문제는 막 논하고 자기 주장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과목 특성상. 그래서 서술형 문제다. 근데 서술형 문제인데 조금 더 길게 쓰고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쓰고 또는 여러 문제가 좀 섞여 있는 두 개의 서술이 하나로 묶여 있는 이런 정도 논술 문제지 막 본격적인 주장을 대고 논거를 대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중세국어에서 이 세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하죠. 뭐 창제 원리 그러는데 이게 이번만 나온 거 아니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죠. 저 뒤에 보면은 239쪽 보면은 훈민정음에서 훈민정음 초성 17자의 체계를 도표로 그리고 제자 원리를 써라. 이게 1997년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 문제죠.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자, 제자 원리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문제에 곁다리 이렇게 나오든지 어쩌든지 자 하는 거니까 훈민정음은 항상 그 기본이다 생각하고 뒤에 이제 우리 표기법 하더라도 다 연결돼 있어요. 할 때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제 세종 25년 여기서 창제가 세종 25년 세종조 기록에 12월로 되어 있죠. 12월에 만들어진 그래서 이 창제가 12월인데 우리가 1443년이라 그래요. 근데 세종 25년 12월 그러면 맞는데 1443년 그러면 실은 틀려요. 왜 그럴까요? 서기로 바꿔버리면 양력으로 바꾸면 이게 1월로 넘어가죠. 그러면 1444년 1월이 돼야 돼. 그래서 실은 엄밀하지 못한 표현이죠.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1443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1446년에 반포가 되었다. 자, 그래서 세종 이 훈민정음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자, 그래서 이 1446년 9월 이것을 이제 양력으로 하면은 10월이 되니까 10월 9일을 우리가 한글날로 지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창제 목적이 뭐냐? 이 창제 목적이 국어의 표기. 역시 이제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어 표기를 위해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표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뭔가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뭘 만들었죠? 동국정음을 만들었죠. 동국정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한자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과는 너무 다르게 읽는다.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동국정음을 만드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1차 목적은 이거라고 봐야 되죠. 우리말 표기. 자, 국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근데 이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었다. 이것뿐이었겠느냐? 세 번째, 외국어를 표기하는 거.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외국어, 몽고나 만주어 이런 것들을 표기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만든 건데 제1 목적은 이거다. 우리말 표기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까지 보는 게 중요하죠. 그 뒤까지 보는 게. 우리가 돌 하나로 새 2마리를 맞춘다. 뭐라 그래요? 일석이조. 굉장히 현명한 거 아니에요?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석이조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근데 세종은 일석삼조였다 이거지. 자,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 이 중에서 뭐 15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길죠. 꼭 하나만 추천한다면은 4권하고 5권이 카이사르 이야기예요. 근데 카이사르 이야기 중에서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카이사르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의 목표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하나를 하면 그 다음 하나를 함으로써 2개, 3개의 목표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포석을 뒀다. 이런 이야기예요. 장기나 말을 바둑을 두다 보면 하나 딱 놓으면서 여러 가지 그 경우수가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의 일을 통해서 여러 개를 이룰 수 있다면 굉장히 경제적이겠죠. 세종처럼 위대한 사람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카이사르가 더 위대해요? 세종이 더 위대해요? 로마에는 카이사르가 더 위대하겠지만, 자, 어쨌든 이 세종은 호미제곱 하나를 만들므로써 우리말도 표기하고 그다음 한자음도 표기하고 외국어도. 지금도 이런 것들이, 세종의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게 뭐예요? 한글을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필리핀인가 어디 그 찌아찌아죠? 여기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글을 쓸 수 있는 것도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음적인 성격, 발음교로도 쓸 수 있는 그 과학성,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걸 이렇게 수출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해례 구성 보면은 이 제자해부터 초성, 중성, 종성, 합자해까지 5가지 부분에 해례하고, 그다음에 용자례, 일례로 이렇게 해례본을 만들었다. 자, 창제 원리. 자, 호민정음의 창제 원리 제1원칙은 상형이죠. 상형. 자, 무엇을 상형했어요? 발음 기관을 상형했다. 자, 우리가 의문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명칭이 아음 같은 경우, 아음, 현대 국어에서, 현대국어 의문론에서 아음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후설이 연구계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설 연구계 파열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해례에서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설근 폐후지형이다 그랬죠.
설근. 그래서 이 후설을 혀뿌리. 그 다음에 이 연구개를 이 목구멍. 연구개 아무래도 목구멍 쪽에 있으니까 위치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막는다 그러면 파열음이죠. 그러니까 현대구에서 후설 연구개 파열을 갖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다. 같은 거죠, 결국은. 그 모양. 그 모양을 본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다음 설. 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설음은 혀 앞부분, 혀 끝이 설단이 설단 치조죠. 이것은 혀 끝이 윗 잇몸에,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 자, 그러니까 이제 닿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막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닿는 하는 것은 이게 파열음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니은 같은 경우는 비음이죠. 닿았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비음. 그래서 혀 끝에 닿는 모양. 자, 미음은 아설 순. 순음은 입술 모양이죠. 입의 모양이죠. 입. 자, 이거 자, 양순. 이것을 입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 봅시다. 여기서 아설 순 그다음에 치 후까지 해서 그림을 쭉 그리면 설 순 치 후 그 다음에 반설 반치. 이것을 이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설 순치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청 차청 전탁 불청 불탁. 자, 이것을 외워서 이 속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기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음의 기본자는 어디가 있어요? 아음의 기본자는 전청이죠? 기역. 기역. 자, 기본자는 동그라미를 쳐줍시다. 자, 설음의 기본자는 어디가 있어요? 설음의 기본자는 전청 아니에요. 니은은 어디에 들어가? 불청 불탁음에 들어가요. 자, 설음의 기본자는 불청 불탁음. 자, 순음의 기본자는 어디가 있어요? 미음 여기죠. 미음 불청 불탁음. 자, 치음의 기본자는 시옷이죠. 전청 시옷. 자, 후음의 기본자는 전청일까요? 불청불탁일까요? 불청불탁이에요. 불청불탁. 자, 그래서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자, 5개 다 외웠어요? 아설, 순, 치, 후. 기본자가 5글자예요. 이게 지금 상형이죠.
상형. 자, 상형 다음에 두 번째는 가획이죠. 가획. 자, 두 번째는 가획. 자, 획을 대하는 거. 자, 기역에다가 획을 다면 뭐가 돼요? 키읔이 되죠. 키읔. 그 다음에 서름에서 획을 다면 뭐가 돼요? 일단은 다 흰색으로 해야 되겠다. 키읔, 디귿. 그 다음에 티읕. 자, 기역은 획을 다하는 게 키읔 하나지만 니은은 획을 다하는 게 디귿과 티읕 두 개죠. 자, 미음에 획을 다하면 비읍이 되죠. 그 다음에 획을 더하면 피읍이 돼요. 자, 시옷, 치음에서 획을 더하면 뭐가 돼요? 치읓이 되는 게 아니라 지읒이 돼요. 자, 그냥 치음은 전청자가 두 개예요. 시옷과 지읒. 그 다음에 또 획을 하나 더하면 치읓이 되죠. 치읓. 자, 그 다음에 이응에 획을 더하면 무슨 글자가 돼요? 하나 더하면 열인 히읗이 되죠. 열인 히읗은 전청자예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좀 이 니은, 미음 이런 경우는 이게 유성음이니까 불청불탁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이응은 뒤에 나오는 아음의 불청불탁음 이응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청불탁음인지 전청음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응은 불청불탁음이에요. 알았죠? 이 꼭지 있는 이응 미리 살짝 컨닝을 좀 하면 이쪽에 꼭지 있는 이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불청불탁음인데 이것도 불청불탁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획이 닿으면 열인 히읗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획이 닿게 되면 히읗이 되는 거예요. 히읗.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국어랑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히읗을 이것하고 구별해 보세요. 우리 오전에 음운을 할 때 히읗은 음가가 어떻게 됐어요? 히읗의 음가 후두 마찰음이죠. 후두 마찰음인데 격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격음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히읗은 격음이 아니에요. 그냥 마찰음이야. 알겠죠? 그냥 마찰음인데 여기서는 이 격음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전부 다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설, 순치후, 그다음에 이제 전청, 차청, 차청까지 가획의 원리. 근데 가획의 원리가 통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더하는 게 아니다. 그게 뭐예요? 반설, 반치죠. 자, 반설음은 어디에 들어가요? 전청, 차청, 불청불탁에서. 불청불탁에 들어가죠. 반설음은 반설음. 자, 반설음. 그래서 이것은 이런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 왜 이래요? 리을이죠, 리을. 자, 반설음은 리을. 자, 반치음은 세모. 자, 그 다음에 아음에서 이음. 자, 이것은 그래서 이체자가 옛 니응, 반설음, 반치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해서 초성 몇 자예요? 17자죠. 17자. 그래서 훈민정음에서 기본적으로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형과 가획이다. 이거예요. 상형과. 그런데 이 기본자 말고 전탁자는 어때요? 전탁자는. 자, 기역이 나란히 두 개 쓰이는 거죠.
설음은 디귿이 2개 쓰이는 거. 순음은 비읍이 2개 쓰이는 거. 치음은 시옷, 지읒. 그 다음에 후음. 이 쌍, 히읗도 전탁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탁자는 기본 17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성에서 기본 자음은 17자예요. 근데 동국정운에서는 이게 6개가 들어가. 동국정운에서는 23개가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것은 안 들어간다는 거. 전탁자는. 그러니까 현대국어로 하면은 이 쌍히읗은 전탁자가 아니라 차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훈민정음의 중세에서는 이것을 전탁자로 집어넣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가획의 원리 외에 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합성해 놓은 거죠. 합쳐 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형과 가획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면 합성이 있는 거죠. 합성. 자, 그래서 이 합성자는 이렇게 이 병서자들 이게 각자 병사나 합병사나 합쳐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순경음 같은 거. 이런 것은 단순 가획이라 보기가 힘들어요. 자, 이 세종의 제자의 원리에서 아주 탁월한 게 이 상형이지만 가획도 그 못지않게 탁월한 거예요. 자, 획이 더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 음이 더 세지죠. 자, 여기서 이 니은이나 미음 이런 것들을 기본자로 택한 것은 그 소리가 세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거든. 세지 않는 소리를 기본으로 하고 가획을 함으로써 소리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이런 문자의 특성을 뭐라 그래요? 자질 문자의 특성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가획을 함으로써 한글은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질 문자의 특성. 자, 그래서 아설, 순치 후, 반설, 반치. 그 다음에 전치상, 전탁, 불청, 불탁. 이것을 이 표를 딱 그려야 돼요. 어떻게 가획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불청, 불탁자의 특성은 현대국어로 하면 대체적으로 유성음이다. 유성, 울림소리다라는 거. 이것은 된 소리. 근데 조금 예외적인 게 이 히읗 계통은 현대국어의 그런 의문론으로 봐서는 약간 좀 다른 거다. 자, 그래서 초성 기본 17자가 가획, 상형과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중성자는 상형은 같고, 자, 두 번째가 합성이다. 그런데 상형이 발음 기관이 아니고 뭘 번떴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을 번뜬 거다. 천지인을 번떴다. 그래서 기본자 이 이게 이제 세 기본 글자가 되는 거죠. 자, 기본자. 자, 그 다음에 초출자. 오, 아, 우, 어. 한 번 만나는 거죠. 땅과 하늘이. 사람과 하늘이 처음 만나는 거죠. 초출자 4개. 그 다음에 재출자.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합성이다 이거예요. 합성자.
자, 그 다음에 이 훈민정음의 독창성.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시험에 나올 법도 한데, 독창성은 어디가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는 거다. 그래서 초성자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그것을 종성, 부용, 초성이라 그러죠.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종성, 부용, 초성은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이것이 제자 원리를 말하는 거다. 제자 원리. 또 하나는 받침. 이 받침 표기의 원리를 말하는 거다. 종성 표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받침 표기를 말할 때는 중세 때는 종성을 몇 개를 썼어요? 8개를 썼죠. 자, 이 팔종성과 대비되는 그런 의미에서 초성의 어떤 글자든지 다 받침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원래 의미는 제자 원리를 말하는 거다.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는다. 초성을 갖다 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의문론에서 공부했지만 초성에서 쓰이는 소리하고 종성에서 쓰이는 소리하고 그 음성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세종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다르게 소리 나는 종성을 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초성으로 쓰이는 비읍 대신에 종성으로 쓰이는 비읍은 뭐 이런 식으로 해놓자. 이랬다면 우리는 아주 작살나는 거라고. 우리들은 아주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은 이게 파열이 됐든지 안 되든지 그 차이지 실은 같은 소리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보 했을 때 비읍하고 밥 했을 때 이 비읍, 소리도 안 나는 이 비읍을 어떻게 똑같은 음으로 파악했냐 이거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이 이렇게 편하게 한글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만 더 들어갔으면, 종성 글자가 새로 만들어졌으면 한글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귀찮다고 다 버려버렸을지도 몰라. 자, 이 초성의 소리와 종성의 소리가 서로 음성이 다른데도 결국 이것을 하나의, 자, 앞에서 배운 거 복습. 무엇으로 파악했다? 뭘로 파악했어요? 이 비읍에 뭘로 파악했어요? 그렇지. 변이음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종은 벌써 변이음의 개념이 있었던 거라고. 이것은 같은 소리야. 같은 음소의 변이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따로 안 만들었어요. 종성, 부용, 초성을 해라. 그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지. 또 하나는 중국의 의문학을 참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문학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글자를 분석을 해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음절을. 중국은 음절을 둘로 분석을 해요. 어떻게 분석을 해요? 성모와 운모로 분석을 해요. 성모와 운모. 자, 예를 들어 강을 봅시다. 강을 우리말로 쓰면 강. 이렇게 되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초성, 중성, 종성 셋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중국은 얘네들은 조금 팀이해가지고 셋으로 분석을 못하고 둘로 분석을 해요. 기역과 앙으로 분석을 해요.
기억과. 이것을 성모라 그러고 이것을 운모라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의문론을 성운학이라 그러죠. 성모와 운모에 대해서 연구한 거다. 성운학. 그래서 성모와 운모로 두 개로 나누는데 세종은 이게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받침이 없게 끝나는 거, 받침이 있게 끝나는 거. 이게 둘로 나눠져. 우리말은 이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중성과 종성, 이 운모를 둘로 쪼갰다는 거죠. 이게 우리말을 이제 마음대로 기술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국정운을 보면은 항상 둘로 나눠서 성모와 운모로 나누기 때문에 운모는 중성과 종성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받침 없는 글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를 집어넣죠. 동그라미를 집어넣든지 우리말에는 받침 없는 소리인데 뭐 이렇게 순경음을 막 집어넣든지. 왜 그러냐?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운모를 채워서 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모와 운모를 갖다가 초성, 중성, 종성 셋으로 쪼갰다는 거. 그게 우리말을 잘 표현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되었다.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독창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초성자 그림 아까 한 거고, 밑에 이제 중성자를 보면 후미정에서 나타나는 중성자 6페이지 이자 합용이 있고 이상합자가 있죠. 오른쪽에 보면 이자 합용자는 이 기본 글자 11개 중에서 2개가 합쳐서 하나의 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자 합용은. 그러니까 와 같은 경우는 오와 아가 합쳐졌다 이런 이야기죠. 이자 오와 아가 합쳐져서 요와 야가 합쳐지면 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읽었을까요? 다 따로따로 읽었어. 와가 아니야. 이요야. 요야예요. 요야. 전혀 어렵지 않죠? 요야. 그 다음에 우와 어가 합쳐진 거죠? 여, 이유, 이여. 이유이여. 그러면 음소를 따지면 4개가 들어간 거예요. 여. 자, 이게 지금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합자가 있어요. 이 몸이 붙은 거. 이상합자. 자, 이상합자는 일자종성이 있고 이자종성이 있어. 여기에 붙으면은 이자종성이 되는 거예요. 이자종성이. 그리고 기본 11자에 붙으면은 일자종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글자가 몇 개였죠? 11개였죠. 11개였는데 2에 2가 붙을 수는 없지. 그 2 빼고 오면은 이상합자가 한자는 몇 자예요? 한자 글자가 이상합자는 10자가 되겠죠? 2 빼고. 그 다음에 이상합자 중에서 뭐 이자중성은 앞에 말은 이거, 와, 이와, 이와, 우어, 이유여 여기에 붙은 이 글자들. 이것은 현대도 지금 다 읽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지. 이요, 이야, 이가 돼요. 5글자가 되는 거예요. 음소로 따지면. 근데 실제로 이런 것을 쓴 예는 안 보여요. 쓴 예는 안 보이는데 얼마든지 갖다 붙여 쓸 수는 있다 이거지. 이런 것도 이유여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세종대왕은 소리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다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아. 얼마든지 글자를 갖다가 확대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종성자.
현대국어와 다른 점. 정성어로 소리 날 수 있는 글자가 8개였다. 근데 현대국어는 7개죠. 자, 8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 차이가 어디가 있죠? 시옷 받침이죠. 시옷 받침. 그러니까 중세 때는 시옷이 받침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 시옷 외에도 또 나는 글자가 있었다. 뭐였을까요? 뒤에 보게 되겠지만 반치음도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반치음.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반치음 공부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8개가 소리 났다. 8개가. 그리고 반치음까지 치게 되면은 9개가 소리 나는 거다. 이게 이제 현대 국어하고 다른 점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시옷이 빠진 7개만 소리 난다. 자, 그 다음에 종성에서 병사가 가능했다. 자, 중세국어하고 현대국어하고 다른 점은 초성에서도 병사가 쓰였죠. 합음 병사가 쓰였죠. 근데 현대국어 보면서는 안 쓰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초성에서 이게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런데 종성에서는 어땠을까? 종성에서는 리을 기억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같으면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나요? 이걸 아로 표현하면 학 하고 기억으로 소리 나죠. 중세 때는 어땠을까? 자, 여기에 특별하게 언급이 없어요. 일단 대전제는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 때는 다 소리가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면 이것은 할그가 되는 거죠. 할그. 할그. 하고 이게 다 발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면은 낙스 이렇게 되는 거죠. 낙스. 그 방을 보면은 이렇게 할 때 닭새끼 이렇게 하지 않고 달구새끼 그래요. 혹시 들어봤어요? 방을 안 들어봐서? 거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발음을 집어 넣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중세 때는 이 받침이 겹받침이 쓰였을 때 다 발음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게 이제 현대국어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을 때 학 익히지만 할그, 낙스, 닭대 그러면 달그스대 이렇게 달그스부스대. 자, 그런데 이제 리을 기억은 달그 하는데 시옷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죠. 시옷은 스라기보다는 뒤에 된수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달구대, 달구대 뭐 이렇게 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읍 시옷 디귿도 이게 때라고 소리 나지 않거든. 그러면은 이게 브스때 또는 붓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시옷은 뒤에 브를 갖다가 된소리로 만들어준 걸로 봐요. 달긋붓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점법이 성조가 있었죠. 현대국어가 좀 다른 점. 여기서는 일단 성조가 있었다는 거 하고 이 뒤에 우리가 훈민정음 언해를 보면서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또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성조가 평상 거 입이 있었죠. 자, 점이 없으면 평성, 점이 하나 있으면 거성, 점이 둘 있으면 상성. 그러니까 평성은 낮은 소리고 거성은 높은 소리고 상성은 낮다가 올라가는 소리, 높아지는 소리. 자, 그런데 입성은 점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어떤 소리예요? 입성은 빨리 닫히는 소리. 자, 빨리 닫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어떤 의미일까? 음소가 빨리 닫히는 소리는 현대국어로 따지면 아까 닫는 소리가 뭐였어요? 파열, 폐쇄음이죠. 폐쇄음. 자, 폐쇄음은
이게 점이 하나 있든지 둘 있든지 셋 있든지 입성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폐쇄음을 봅시다. 폐쇄음이 뭐가 있었죠? 기역, 디귿, 비읍. 이거 폐쇄음이에요. 그러면은 시옷은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헷갈리죠. 시옷은 파열음이 아닌데 마찰음인데. 자, 그런데 중세 때는 이것까지 다 받침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입성으로 봤어요. 이따 이것은 언해번호 하면서 내가 다시 또 조금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입성은 점더음은 한 가지로 돼. 빠르니라, 빨리 끝나는 소리, 촉급한 소리, 이것은 입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정법 디귿에 보면은 입성에 대한 설명, 그것도 하나 더 보세요. 입성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다. 그게 들어가야 돼. 근데 빠졌어요. 입성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어요. 그냥 점을 찍는 것은 다 똑같다. 빨리 끝나면 입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성은 성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높낮이를 성조로 한다면 이게 평평한 소리든지 높아지는 소리든지 아주 높은 소리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높낮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입성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빨리 끝나는 소리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성조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점이 두 개 있으면 상성인데 그냥 빨리 끝나는 소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이 성조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세국어가 현대국어하고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법, 문자를 조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느냐 또는 밑으로 쓰느냐 이게 각각 달라지죠. 그래서 둥근 것과 가로로 된 것은 아래 쓴다. 아, 으, 오, 요, 우, 유 이런 것들은 아래 쓰고 세로로 된 것은 오른쪽에 쓴다. 자, 이것을 부서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성은 초성, 중성 맨 아래에 쓴다. 이런 것들이 부서법.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언해본이에요. 후민정을 쉽게 풀어주는 것.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음 시간에 언해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